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4월의 중순인데요. 오늘은 내 책, 네 책, 다섯 번째 책으로서 제가 골라본 책은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청림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책값은 17,000원입니다. 책이 나온 것은 2021년 2월이니까 이제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문정인 씨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싱크탱크로 아주 유명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고, 연세대학교 또 명예교수이시며 국방대학교 석좌교수이고, 카이스트에서도 또 교수로 활동하시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또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실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신 전문가이시죠. 석학이면서 또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서론을 좀 살펴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와 그 이후, 잠깐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은 깊고 치명적이다. 이러한 충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어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중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 하에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 바이러스가 경제,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현재 미중 관계는 양국이 대타협을 통해 양두 지도 체제로 가는 길, 현재와 같이 협력과 경쟁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차가운 평화 관계,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대결의 신냉전 구도로의 3가지 경로가 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신냉전 구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미중 지정학적 대결, 지경학적 경쟁, 기술 민족주의 마찰, 그리고 이념과 가치의 충돌을 강론적으로 다루었다. 2부의 끝부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중 관계를 조심스럽게 조망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는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밀도 있게 논의하며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중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미국으로부터 이탈하여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 편가름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홀로서기 전략,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는 현상 유지 전략, 그리고 다자주의와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외교 전략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월적 외교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난 스마트 외교, 원칙에 충실한 결기 외교, 국내 지지를 담보해주는 국민적 합의 외교,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의 생존, 평화, 번영과 직결된 문제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네, 목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다. 1부의 1장은 코로나 사태와 새로운 일상, 빗나간 예측, 2020년 딥 임팩트, 영화 제목을 가져왔네요. 인류 문명과 전염병, 그 불가분의 조우, 새로운 일상, 경제, 사회, 정치.
상상할 수 없는 충격. 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들이죠. 2장은 코로나19와 국제 정치 변화의 동학, 지구촌 인간 안보, 전쟁과 평화의 미래, 코로나 사태와 문명 충돌, 국제 리더십의 실종, 세계화의 종언, 코로나 사태와 국제 정치 이론의 위기, 국제 정치를 넘어 세계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 3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 5가지 미래 시나리오. 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 현상 유지, 두 번째 시나리오 성각 도시와 새로운 중세, 세 번째 시나리오 팍스 유니버설리스, 네 번째 시나리오 팍스 아메리카나 2기, 다섯 번째 시나리오 팍스 시니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중 신냉전의 미래. 2부는 굉장히 여러 장으로 6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장은 신냉전 구도와 미중 경제, 신냉전의 기원과 미중 전략 경쟁, 예정된 신냉전, 대국 굴기파 대 크로학파의 충돌. 5장은 신냉전과 지정학적 대결, 부활하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거세지는 미중 군비 정쟁, 대만 해협 위기, 남중국해, 제2의 한국전, 미중 갈등과 한반도. 6장은 지경학적 대결 구도, 관세 전쟁과 불공정 무역, 미중 통화 패권 경쟁, 1대1로 구상과 미국의 견제,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과 중국의 대응. 7장은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되살아나는 기술민족주의, 미국의 위협 인식과 방어적 기술민족주의, 5G 경쟁과 기로에 선 화해의. 8장 미중 이념 대결과 소프트 파워 경쟁, 미중 이념 대결의 대두, 홍콩 민주주의, 위구르 인권, 가치 충돌, 거세어지는 소프트 파워 경쟁. 9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신냉전의 미래, 트럼프의 유산, 신냉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3C라고 해가지고 협력, 경쟁, 대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제목들을 잡으셨는데요.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대중균형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론, 중국 편승론의 허와실, 홀로서기의 유혹, 현상유지론, 위험분산, 논두렁론, 전략적 유연성, 초월적 전략, 협력과 통합의 질서 만들기,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새로운 외교 역량, 스마트, 결기, 국민합의, 공공외교를 위하여. 그리고 감사의 글로 마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뉴스에서 많이 다른 내용들도 있고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용은 우리 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읽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최근 뉴스에서 보는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좀 시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책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용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위기의 때에 유럽에서 있었던 어떤 현상들, 특별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독일의 예를 좀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치 독일은 민족주의, 반유대 인종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에 뿌리를 둔 대중 선동주의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에 대한 범죄,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허물이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위기를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변화의 궤적은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배타적, 내부 지향적 경향을 보인다. 국경을 제한하거나 폐쇄하고 이민을 금지하며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정책이나 성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국내 지역도 봉쇄하는 현실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침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일탈 현상이 반동적 정치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 토양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싹트고 있다. 문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에 대한 억제 기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세계화의 제동을 걸고 민족주의, 고립주의, 외국인 공포증,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반격 등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파시즘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필리핀과 헝가리 지도자들은 독재 정치를 더 공고화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견제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거대 여당 또 그리고 지금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야당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일종의 1년 만에 견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저는 이것이 물론 뭐 부동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책에서 중간에 언급한 부분 중에서 70페이지인데요. 유발 하라리가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서구 4대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라고 선언한 것이 전혀 새롭지 않아 보인다. 서구 4대주의의 환상이 깨지고 있는 것은 서구의 쇠퇴와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최근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미국이 이 바이러스 또 전염병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 대응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고 또 시민들이 보이는 좀 비상식적인 모습들에 많이들 놀랬죠.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좀 속된 말로 무식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150페이지인데요. 1장의 1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는 단선적이지 않다. 여러 5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건은 2가지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현 상태가 장기화되고 치명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할 때는 성각 도시와 새로운 중세의 출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비교적 단기간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피해 강도가 제한적이면 미중 경합이라는 현상 유지 질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전국에서 미국이 승기를 거머쥐면 팍스 아메리카나 또는 반대로 중국이 승자가 되면 팍스 시니카가 질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국제적 지원이 뒤따를 때 유엔을 통한 세계 질서인 팍스 유니버설리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유엔은 아무 기능 못하고 있죠. 현재 가장 바람직한 세계 질서는 팍스 유니버설리스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코로나 사태로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악화하는 현상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장기화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브라질발 변이가 또 등장하면서 이 돌연 변이에 대한 우려들, 또 백신들 중에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또 미국은 자국민에게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백신 제공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700명대 넘어가고 있는데 백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무래도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치료제도 요원하죠. 예, 감기 치료제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사죠.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 사실은 뭐 크게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미 나와 있고, 이 문정인 씨는 일종의 초월적 전략 관계를 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세요. 현상 유지보다는. 근데 이제 네,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인데요. 초월적 전략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초월적 전략은 미중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충돌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외교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이다. 뭐 예를 들어 동북아 육자 안보 정상회담의 제도와 사실 지금 뭐 거의 중지되어 있는데, 남북을 포함한 이런 미중 일러의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시기도 아닌 것 같고, 조리어 요즘은 뭐 미얀마 사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이런 다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가 또 어떤 대화의 장, 또 합의의 장,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림이죠. 네, 또 이분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나 D10, 민주주의 10개 연합체죠. 참여한 데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배타적 연합체는 협력과 통합의 정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G20 틀 안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 아래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 간섭에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홍콩이나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냥 실제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중국을 쪼개가지고 여러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다른 나라가 한국을 예를 들어서 뭐 동과 서로 나누고 6개로 쪼갠다, 굉장히 그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역지사지의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진영 논리를 넘어서, 책의 내용입니다. 298페이지인데요. 진영 논리를 넘어서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접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3장에서 논의했던 이상주의적 팍스 유니버설리스 세계 질서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에게는 다자주의와 열린 지역주의가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최선의 길이다. 동맹은 단기적 해법은 될 수 있으나 영구적인 안보 딜레마를 수반한다. 그렇죠. 한쪽하고 동맹을 맺으면 한쪽하고는 적이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 돼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폐쇄적 경제관이나 닫힌 경제 지역주의 역시 단기적인 후생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부정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자주의와 열린 지역주의는 한국에게는 축복이자 기묘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강대국 정치가 무거운 중압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한국이 혼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슬기로운 중견국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아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화합적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화합적 균형자란 특정 강대국 편승에 따른 힘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중용의 시각에서 평화 공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외교 정책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균형자를 연성 균형자,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 밸런서입니다. 소프트 밸런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의 역할, 유럽 공동체 구축에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과거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그렇죠. 냉전으로 서로 싸울 때 제3동맹, 그래서 인도나 몇 개 나라를 중심으로 양쪽의 진영에 포함되지 않고 일종의 제3의 역할을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고거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국가와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구상이다. 한국 혼자서 미중 대결 구도를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다른 중견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를 협력적 국면으로 유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 변수는 남북 관계다.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한미, 한중 간의 균형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세계 수준에서 외교 행보도 훨씬 수월해진다. 그리고 남북, 한미, 한중,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간 협력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초월적 외교 전략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 전쟁 회피 기술. 지금 우리 한국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쟁 회피 기술입니다. 북한하고도 전쟁해서는 안 되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회피하는 좀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지금 이제 담론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새로운 외교 역량, 스마트 외교, 결기 외교, 국민 합의 외교, 공공 외교에 대해서 문정인 씨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관도 아닌 입장에서 제가 좀 관심 가졌던 거는 이제 공공 외교라는 부분이에요. 좀 마지막 거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외교 노력은 정부나 외교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전 국민과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 안과 밖에서 널리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바로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종 공공 외교는요, 이렇게 정부 차원의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 외교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알리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비정부 단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할 때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요하다. 공식 외교는 한국 정부의 몫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양한 비정부 단체 및 시민단체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 교감과 연대를 형성할 때 공공 외교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한국이 설정한 의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정통성도 고양될 수 있다. 식민 통치, 분단, 전쟁, 그리고 빈곤과 저개발,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의 궤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세계 모범 국가로 자리 잡았다.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하다. 코로나19, 북한 핵과 남북 대치, 미중 대결의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은 엄중하다. 그러나 명민한 스마트 외교, 원칙에 기초한 결기 외교, 국민 합의 외교, 적극적 공공 외교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는 10위권, 또 군사적으로는 6위권의 강대국에 이제 근접하는 중진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자국에다가 반도체 공장들을 세우면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꺾을 것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사실 무역적으로는 중국과 더 많이 관계가 돼 있고, 또 안보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더 깊이 결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정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또 다자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중립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이 안에 우리가 해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많은 숙제들을 던져줬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과거에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국익의 면에서, 또 가치라는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읽어보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반대만 할 필요는 없죠. 또 지지하거나 또는 또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도 또 해가면서, 저는 이 공공외교, 우리 사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나 은행이나 교민들도 수천 명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터졌는데, 중국과 미국이 이 미얀마를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중국의 입김이 강한 입김 하에서 이 군부가 그냥 시민사회 단체를 눌러버리고 미얀마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꼼짝 못하죠. 그 입김이 이제 엄청 세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쇠퇴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싶지만 어떤 명분이 아직은 좀 약하죠. 그리고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 있고, 유엔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유엔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또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거의 미국에 딱 편승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이런 입지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한국은 조금 더 유연성 있는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반대로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죠, 방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미국은 또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게 그거를 또 용납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나서서 그런 환경오염, 세계적인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 기구들하고 연대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린피스, 그렇죠?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하고 목소리를 높여 싸울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 인류 환경오염과 기후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전 인류적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단 특정 국가와의 연대가 아니라 이런 세계 기구들이나 세계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더 큰 목소리로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가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을 막고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균형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역할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중국과, 이 문정인 씨의 말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길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판단할지, 또 우리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냉철하게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해서 잘 했는지 묻고, 또 비판하고, 하나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원칙,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살린다라는 큰 가치를 가지고 결정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가볍지 않은 주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있긴 한데요. 꼭 한 번씩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외교적인 안목,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또 갖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정한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